자, 인지 내야지네. 그 이제 항상성 파트에서 항상성 조절보다 체온, 혈당량, 물경의 농도 조절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해결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소화 파트하고 그다음에 저기 뉴런 파트, 감각제 파트를 문제를 드렸어요. 문제 다 풀어가죠. 그때 전달했고 답지 정답 파트를 또 이렇게 본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내가 배웠던 순환하고 배설, 그러니까 심자하고 배설 파트, 그다음에 자기 전달과 항상성 그 파트 문제를 한 50문제씩 해서 톡딱 10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시간 날 푸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답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걸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해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따로 문제 풀지 않는데 아마 두 구조를 두면 될 겁니다. 그냥 문제지와 답지를 받는 친구, 그 사이에 문제 풀이 과정이 생략된 친구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문제를 푸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 차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문제 풀지 않는 친구를 강제로 몇 살 잡고서 강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강제로 끌고 갈 수 없고요. 예,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고 공부하는 걸 도와주는 거지 강제로 공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시우 애들 나와주십시오. 예, 그냥 이렇게 쭉 돌립니다. 확산. 야, 에어컨 바꿔, 에어컨으로. 왠지 너무 더운데요. 선생님, 저 종로 생물 잘 봤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수 봤는데 생물 다 맞았어요, 저. 생물 다 맞고 거기서 부분 점수 한 1, 2점 깨작깨작 깎여낸 거 빼고 없어요. 다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다, 이거는. 전사 나올까? 진짜 그냥 쌤이 그 은경쌤 좀 보고 생물 엄청 잘했다고 칭찬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 위로의 한마디야. 그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 뭐가 있지? 자, 이거 문제 다 푸셔야 됩니다. 문제 푸시고 그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는 후에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파트를 생명과학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챕터가 생명과학 원에 있어요. 물론 좀 난이도 높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생명과학 원 문제를 좀 갖고 왔으니까 일단 그거 좀 푸시겠습니다. 생명과학 원에서 소화, 순환, 배설 파트하고 그다음에 항상 신경계 파트하고 그거가 다시 생명과학 원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준비해 왔습니다. 수능 문제예요? 예? 수능 문제인가요? 아니요, 학교 내신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원, 학교 내신 문제.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금 난이도 높여서 생명과학 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워크북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크게 도움될 만한 그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기를 충실히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진짜 워크만 안 써요 이제? 아니 뭐 안 쓴단 말은 못하죠. 나대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책 페이지가 122요. 예, 많아요. 원투투 봅니다. 원투투 1과 2는 3이고 1, 2. 곱하기 하면 되잖아. 미안해. 잠깐만 오늘 생식과 유전이야. 나 유전 되게 좋아하는데. 테스토스테론, 테토. 자,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자, 여기 생식과 유전 파트에서 사실 메인은 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그것이 이제 메인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중점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세포 분열 파트가 무너지게 되면 역시 그것도 전문용어로 일타쌍피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무너집니다. 뒤에 유전 파트 나오게 되는데 그 유전 파트를 절대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 파트에서 특히 감수 분열 파트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유전 파트를 따라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유전 파트가 한 건에 무너집니다.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 파트가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 나오게 되면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유전 파트입니다. 수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바로 유전 파트입니다. 가장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거는 유전 파트를 놓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고두고 그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순서대로 갈 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좀 만족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항상성에서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무경련 농도 조절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호르몬 이름을 다 기억해야지 그게 효능감이 있는 거지. 호르몬도 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 순서대로 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글씨 공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호르몬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지금 현재 호르몬을 완벽하게 공부한 친구는 아까 호르몬 열심히 공부했던 시연이가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고요. 민지 열심히 하시고요. 아니 저 근데 진짜 생명 진짜 저 잘하는 생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야 돼, 물리. 그래서 생물 포기하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생물의 시간을 좀 줄이고 물리에 많은 시간 투자하십시오. 물리하고 다. 근데 생물이 재밌는 거 어떡해요? 아까 물리 재밌다면서. 물리도 재밌지만 생물도 재밌다 이거지. 다 재밌다. 자, 보자. 불륜남이야. 불륜이라고? 애국자.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 보자. 세포.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모여서 우리 생물체를 만들 수 있고 내 몸은 약 6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세포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세포가 어떤 목표를 가지면서 어린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진 것을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포 분열될 때 원래 있던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 있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해요. 모세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이 어린 세포 있죠? 어린 세포를 딸세포라고 해요. 딸세포. 그래서 세포 분열하게 되면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2개 또는 4개 정도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포가 쪼개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 분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벌어지겠지. 이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가 피부 세포일 수도 있고 간 세포일 수도 있고 신경 세포일 수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 속에는 얘는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어요. 형질, 형태와 성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그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다른 걸 유전자라고 해요.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얘가 하나의 어떤 사람의 피부 세포를 가져간다면 피부 세포가 나눠져서 어린 세포가 딸 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이 딸 세포가 피부 세포로서의 기능을 나타낼 수 없으면 안 되겠지. 피부 세포가 분열했는데 피부 세포가 아니라 이상한 세포가 만들어졌어.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피부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반드시 피부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사람의 세포가 분열되면 똑같이 사람의 세포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여기 내 피부가 있는데 피부에 세포 분열했어. 근데 그것이 사람 세포가 아니라 잘 예를 들어야 됩니다. 감자 세포가 막 만들어요. 여기 피부에 막 감자가 막 생겨. 그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게 사람의 세포랑 똑같은 사람 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똑같은 사람의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요 안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즉 형제의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똑같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유전자를 분배해야 돼요. 유전자를 분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세포가 2개 또는 4개로 쪼개져야 되니까 세포 자체가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세포질이 또 나눠져야 돼요. 세포질이 또 이렇게 분배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선 유전자가 분배되는 거, 그 다음에 세포질이 분배되는 거 이렇게 그 2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특히 유전자가 분배된다라고 했어요. 유전자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유전자는 그 생명체의 특성을 결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것을 바로 유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 쟤는 저렇게 생겼고 각각 어떤 형질이 있죠? 그 형질은 각각 그 세포들이 또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형제체가 난단 말이야.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유전자가 분배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는 핵 속에 DNA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분배되기 위해선 핵이 반으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핵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유전자가 분배되는 핵 분열 과정과 그 다음에 세포질이 반으로 나눠진 이걸 세포질 분열입니다. 세포질 분열 이렇게 크게 2가지의 이벤트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그러면 세포 분열을 왜 하는 겁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세포 분열을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지. 도대체 세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너 도대체 뭐야?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입니다.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인데 왜 웃죠? 그것이 헷갈릴 수도 있지.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가 볼 수 있고 이 세포들이 어떤 하나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세포들이 하나의 어떤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의 소화 효소처럼 찍찍찍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반드시 얘는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화 효소 만들듯이 그냥 찍찍찍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포는 반드시 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세포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포가 어떤 또 다른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을 바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이걸 바로 세포 분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통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구성하는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로서 하나의 세포로부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정리되죠. 이게 바로 세포야. 근데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 세포로 되어 있냐? 맞습니다. 세포로 되어 있어. 근데 세포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세포가 어떻게 해서 하나의 개체, 즉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를 다른 말로 개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포들이 개체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야. 또 반대로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포,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우리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단세포 생물입니다. 아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죠? 단세포 생물. 반면에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할까요? 이걸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을 부르고, 이 다세포 생물의 대표 예로서는 동물이라든가 식물이 있겠지.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데, 이 세포들이 그냥 마구잡이로만 모인다고 해서 개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 본다면 내 몸이 한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피부 세포는 여기 있고, 간 세포는 여기 있고, 쓸개 세포는 여기 있고, 그렇죠? 뇌 세포는 여기 있고, 이렇게 어떤 질서 정연함이 있어야지 사람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지. 피부 세포가 여기 뇌 안에 들어가 있고, 뇌 세포가 피부를 덮고 있고, 막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죠. 온전한 모양을 나타낼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이 세포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 정연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 정연함을 우리는 유기적 구성으로 해요. 유기적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할 파트가 있겠습니다만, 이 유기적 구성을 간단히 한번 설명하면,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똑같은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 그럼 우리 걔를 뭐라 불러?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 똑같은 세포들이 조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조직이라고 부르고, 또 여러 개의 조직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죠. 기관이라고 불러요. 기관이라고 부르고, 여러 개의 어떤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수가 있겠지. 물론 동물이나 식물에 따라서 이 조직이 발달된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계가 발달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기관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생물들이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그 질서 정연한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네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러한 세포들이 하나의 개체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개체를 만드냐에 의해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의 경우 그 세포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그 세포의 기능에 의해서 다시 세포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세포가 약 60쪽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60쪽의 세포를 그 기능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세포.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야. 그러니까 뭐 신경세포라든가 그 다음에 근육세포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세포들이 바로 체세포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생세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생식을 담당하는 거니까 정자나 난자 이런 세포들이 바로
생식세포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는 크게 체세포와 생식세포 종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체세포이건 생세포만에 무조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맞단 말이에요. 얘가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가 어떤 결에서 쭉쭉쭉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도 반드시 모세포로부터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하여 딸세포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체세포 분열을 만드는 분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경세포, 근육세포, 무세포, 우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만드는 그런 분열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포 분열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 있고 하나는 감수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이고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바로 감수 분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도대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체세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럼 체세포 분열을 해서 우리 몸에 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장입니다. 몸집이 커진 거지 아주 어린 아이가 다 큰 성도 되는 과정에서 몸집이 커져요. 몸집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어린 아이에 비해서 다 큰 성인이 세포 자체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포 크기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고요. 세포 수가 늘어나서 몸집이 커집니다.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의 수가 증가해서 몸집이 커지는 거죠. 생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났어? 그러면 그 상처 그냥 있을까? 세상에도 생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부 좀 재생이 되죠. 복부라든가 재생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또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 분열 결과 우리 몸의 생세포, 정자와 난자 같은 걸 만드니까 얘는 우리 몸에서 생식세포를 만듭니다. 생식을 담당하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죠.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을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감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는 이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야기할 때, 자,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세포가 두 개 또는 네 개의 딸기로 갈라진 것을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유전자가 분배된다고 했어요. 유전자. 유전자가 도대체 뭔데? 자, 그럼 유전자가 한번 뭔지 보자. 자, 유전자. 자, 자자가 붙었어. 이 자가 붙은 뭐냐면, 것이라는 뜻입니다. 것. 그럼 이 유전자라고 하는 뜻은 유전의 원인 물질, 유전을 끼친 원인 물질, 바로 유전자라고 해요. 유전의 원인 물질. 유전이 끼친 원인 물질을 바로 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럼 유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모가 있다 치자. 여기 부모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있고 부모의 형들이 있겠지. 뭐 머리카락이 검은 색깔이에요. 피부가 무슨 색깔이에요.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부모의 형질이 있는데 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쵸? 뭐 아기소도 엄마소도 얼룩, 아기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뭐 이런 노래 요즘 안 부르겠지만 아무튼 자식이 부모의 형질을 담는 것을 유전이라고 불러요. 아주 먼 옛날에는 이 자손이 부모를 담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건 신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맨데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부모의 몸속에는 부모의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것 같아. 그 물질이 뭔지 모르겠어. 그 물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 있을 것이고 그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이 부모를 담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유전 현상을 물질의 전달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물질의 전달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이야기했던 신의 뜻이고 랜덤이 아니라 물질의 전달 과정이니까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겠지. 그 유전 과정에서의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뭐야? 멘델의 유전 법칙이 되겠지. 그렇죠? 바로 어떤 물질, 요 부모의 몸 속에는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물질이 존재할 것이야. 그 물질이 뭔지 모르지만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이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자손이 부모를 담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후대 과학자들이 좋아. 그러면 멘델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체의 몸속에는 어떤 형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 그 물질이 뭔지 몰라. 단백질인지 DNA인지 모르겠지만
후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결과 이 유전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다? 바로 DNA다 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DNA. 그래서 쟤는 노란 색깔이에요. 쟤는 빨간 색깔이에요. 쟤는 둥근 모양이에요. 쟤는 네모난 모양이에요. 각각의 어떤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 즉 DNA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요. 이 DN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아마 없을 거예요. 중학교 과정 그 과정이 아예 없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비면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복잡한 처리 과정을 갖고 있는데 결국 컴퓨터가 쓰는 코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0과 1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어떤 형질이나 정보를 담고 있는 이 DNA는 코드가 몇 개야? 4개의 코드 있어요. A, T, A, T, G, C라고 하는 4개의 코드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체계로 우리 몸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 현상의 원인 물질을 바로 유전자라고 부르고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DNA가 바로 유전자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과정에서 유전자가 분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자. 자, 내가 하나의 세포를 가정하자. 내가 잘라줄 거야. 잘라서 2개의 세포가 만들어질 거야. 그때 내 몸속에는 나는 이런 세포고 나는 이런 형질 갖고 있어.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는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내가 몸이 반 나눠지면서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때 이 유전 정보가 있어요. 내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반으로 뚝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간다면 온전한 세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나 없나? 수행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 세포는 세포 분열할 때 내가 세포 분열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를 똑같이 카피해. 똑같이 카피해. 이 카피하는 과정을 복제라고 해요. DNA 복제라고 해요. DNA 복제한 다음에 나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나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가 또 하나 만들어진 거지. 바로 뭐야?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를 분배하는데 그 유전자를 분배할 때 요 DNA를 분배할 것이고 분배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거를 똑같이 카피할 거야. 그걸 바로 DNA 복제라고 해요. 그건 뒤에부터 다시 나오게 되니까 지금 그냥 유전자 정도만 보자.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유전자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제가 설명합니다. 요걸 놓치게 되면 뒤에서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 안 된다고 친구한테 물어보죠. 싸움 납니다. 왜요? 예. 설명하는 친구는 답답해 죽는 거고요. 설명 듣는 친구는 막 이해가 안 돼서 미치고요. 둘이 싸움 난다. 의리가 상해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친구한테 물어보길 권장합니다. 예,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저를 찾습니다. 이래서 들어왔잖아요. 지금 일어선 거 아니었어요? 아, 예. 예, 일어섰죠. 난 일어선 줄 알았어요. 중요하니까 조금 안 되잖아. 아, 예. 졸려? 울린다. 깨워줄게 아니야. 이걸 깨우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일어선 건가요? 네. 예.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더워요. 예. 자, 보자. 자, 여기 우리 몸에 DNA가 들어 있어요. 아, 좋아. 이게 DNA야. 자, DNA고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T, G, C 이렇게 4개의 코드가 쭉 배열되어 있고 이걸 이제 염기라고 불러요. 이걸 염기라고 부르는데 4개 염기가 되어 있고요. 얘는 염기 배열을 가지고 그 정보를 저장합니다. 염기 배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4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A, T, C, C, G, G, T, T, C, A, 뭐 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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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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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배열되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얘는 노란 색깔이에요. 쟤는 빨간 색깔이에요. 이것이 정보가 저장된단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근데 우리 세포 속에, 세포 핵 속에 DNA가 존재하는데 이 DNA가 그 DNA 그 자체로 존재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너무 가르다 보니까 얘만 끊어지고 난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관할 때는 이 DNA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 이름도 좀 기억하자. 이 단백질을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DNA를 이렇게 해서 히스톤 단백질에다가 이렇게 감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매우 가는 DNA가 있는데 그 DNA가 막 얽히고 성키고 막 끊어지고 난리가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다가 그 DNA 이렇게 둘둘둘 감아놓는 거야. 이렇게 좀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놓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 감아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계속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감습니다. 이렇게. 계속 감으면서 보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쭉 있으면 이거를 히스톤 단백질 감고 또 여기 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관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된 이 형태, 그러니까 얘는 단백질이고 얘는 DNA란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서로 결합된 형태,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뉴클레오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단백질과 DNA가 합쳐진 거고, 이건 DNA, 그 다음에 단백질과 DNA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요 단백질과 DNA가 합쳐진 요 부분은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우리가 어떤 쟤는 노란 색깔이에요, 쟤는 빨간 색깔이에요, 그런 정보는 바로 이 뉴클레오솜 속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뭐야? 요것도 뉴클레오솜이죠. 뭐라고요? 뉴클레오솜이죠. 뉴클레오솜이요? 예, 뉴클레오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폴리뉴클레오솜이라고 불러요. 폴리뉴클레오솜. 그래서 우리 몸의 DNA는 그 DNA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단백질과 결합됩니다. 단백질과 결합해서 뉴클레오솜의 형태로 우리 세포 속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뉴클레오솜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어도 어떨까? 매우 불안정해요. 너무 가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게 뉴클레오솜, 폴리뉴클레오솜이 계속 반복돼요. 이렇게 쭉 가서 좀 더 굵어지겠지? 예, 굵어진다. 예, 굵어져요. 굵어지면 이렇게 굵어지고 이렇게 표시합시다. 여기 이제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자,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결합된 이런 형태를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양을 보게 되면 이게 매우 강한 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폴리뉴클레오솜을 다른 말로 염색사라고 합니다. 폴리뉴클레오솜을요? 예, 폴리뉴클레오솜을요. 염색사라고 해요. 염색사 할 때 사는 뭐예요? 실사자니까 머릿속에 실처럼 보여요. 실처럼. 그래서 평상시 우리 세포 속에 보관되어 있을 때는 염색사 형태로 보관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분열할 때는 세포질이 분열돼야 되고 획이 분열돼야 돼. 잘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전자를 분배해야 돼.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막 엉켜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분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서로 꼬이고 엉키고 끊어지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세포 분열해야지. 그러면 이게 우리 몸에 있는 염색사가 둘둘둘둘 감겨요. 이렇게 감겨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덩어리가. 그래서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덩어리를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유전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는 이렇게 염색 사형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염색 분체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언제 염색사로 존재하고 언제 염색 분체로 존재합니까? 세포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염색 사 형태로,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배를 해야 될 때는 실점 존재할 때는 것이 엉키고 설치고 끊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걸 둘둘둘 말아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드는 거야. 그걸 염색 분체라고 해요. 염색 분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볼 거야. 이따 다시 한번 설명했으면 미리 설명할게. 자, 내 몸속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있는데 유전 정보가 실점되어 있겠지. 그쵸? 이 염색 사야. 근데 언제 세포분열 할 거야? 내가 세포분열 할 거야? 그럼 이걸 둘둘둘둘 말아서 뭘 만들어? 염색 분체 만들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바로 자를까?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 DNA 복제해야 돼. 복제하면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겠죠. 이렇게. 그치?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눌 거란 말이야. 자,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 분체 형태로 응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는 응축된 이 염색 분체를 반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거 똑같이 카피 하나에서 나눠 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염색 분체를 만들었다는 게 뭐야? 얘가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야. 그럼 세포 분열한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먼저 뭘 먼저 했다는 얘기야? DNA 복제를 먼저 진행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염색 분체를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 염색 분체를 만들었네? 그럼 얘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 이야기하냐? 그럼 세포 분열한다면 그 전에 DNA 복제 먼저 했겠네? 맞아요. 그래서 DNA 복제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형태는 똑같이 카피를 해서 한 덩어리를 이렇게 더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염색 분체가 하나짜리가 아닌 염색 분체가 이렇게도 존재하고 이렇게도 존재하고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염색 분체고요. 얘도 뭘까? 얘도 염색 분체. 염색 분체 두 개짜리 볼 수가 있고요. 이 염색 분체 두 개, 이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로 염색체라고 해요. 염색체. 우리 사람 몸속에는 46개의 염색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런 덩어리가 46개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우리 세포 속에 이런 엑사 형태로 생긴 염색체가 46개 존재하지 않겠지. 우리 세포 속에 실제로는 46가닥의 실이 존재하겠지. 근데 얘가 만약 세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실이 엉켜 붙어서 염색 분체를 만들고 DNA 복제했으니까 엑사 형태로 돼요. 염색 분체가 두 개짜리 염색체 형태로 존재해서 나눠지게 되겠지.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겠지. 아까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염색 분체. 이게 뭐야? 염색체가 되는 거야. 염색체. 그래서 이게 갈라져서 똑같은 세포 두 개 만들어. 그렇죠? 네, 형도 일어서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정말인데. 네? 아니야. 네, 갑자기 걔는 깨어났는데 네가 오히려 좀 많이. 저 지금 별로 안 깨어났어요. 그분이 오셨구만. 네. 내 작전 성공. 자, 그래서 여기 염색 분체가 있고 여기 염색 분체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는 어떨까? 똑같은 정보예요. 카피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염색 분체와 여기는 염색 분체는 바로 DNA 복제의 산물입니다. DNA 복제 후에 염색 분체 두 개 만들어지고 엑사 형태로 된 이 염색 분체물을 바로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DNA가 존재 형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건 아니면 염색체 형태로 존재하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염색사 형태로 존재할 때는 언제냐면 세포 분열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간기라고 해요. 세포 분열 간기.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인 간기 때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 이제 세포가 분열해야 돼. 그걸 분열기라고 하는데 분열기 때. 요 분열기 때는 염색체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염색사가 염색체로 되는 과정이 있죠? 이걸 응축이라고 해요. 응축. 그러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거는 언제 응축되는 거야? 분열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해리가 되겠지? 요 해리되는 건 언제? 분열 후에. 그쵸? 과연 이해되시나? 예. 근데 여기서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자. 여기서 응축될 때는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돼요. 근데 이제 분열 끝내죠. 그럼 해리될 때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해리돼요 라는 말이 약간 어색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염색체야. 근데 분열 후에 이렇게 가졌단 말이야? 뭐야? 염색 분체란 말이야. 염색 분체가 해리되어서 실 한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지. 내 몸속에. 그러니까 염색체가 해리되었다는 표현보다도 염색 분체가 해리되어서 염색사를 형성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죠? 이해되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우리 몸에 이러한 것이 바로 46가닥이 있어요. 선생님, 실이 46가닥이 있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이거 세포 분할 때만 염색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헷갈려요. 근데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거의 우리 몸에서는 염색사 46가닥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야.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염색사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감기 때 이 염색사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거는 현미으로 봤을 때 관찰이 안 돼요. 얘는 안 보여. 관찰이 안 돼. 근데 염색체는 얘는 관찰이 가능해요. 현미으로 봤을 때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의 해를 딱 봤어. 염색사를 봤어. 그럼 불가능해요. 광학현미으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염색체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야? 염색체를 볼 수 있다는 얘기 그 전에 DNA 복제를 먼저 완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염색체 항상 이런 모양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염색 분체는 그러면 실 한 가닥이 꼬여서 만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염색 분체, 요거 똑같이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든 거죠. 예. 과학 협력은 못 보는데 저거 어떻게 알아요? 아, 이건 전자현미으로 다 보입니다. 와.
예. 정확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시험지에서 형이 있죠? 그러면 얘는 보여요. 얘는 안 보여요. 전자현미로 봐야 돼요. 그래서 형제 때 우리가 광학현미로 본다면 이 염색사는 관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사가 몇 가닥이야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염색체만 볼 수 있는데 염색체는 아까도 우리가 알다시피 반드시 DNA 복제 후에 염색체를 관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염색체는 이거 한 덩어리라는 거야. 이거 두 덩어리가 만들어진 X자 모양으로 생긴 염색체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염색체가 46개야, 27개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뭔가 중요한 게 뭔가 하나 있는데 뭐 하나 있는데 요놈이 바로 뭐냐면 요놈은 동원체라고 하는 겁니다.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동원체. 자,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동원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염색 분체가 나중에 분배돼야 돼. 분배될 때 이 염색 분체가 이렇게 있다가 나눠질 때 그냥 저절로 찍 나눠지고 제가 여기 두 개 이렇게 이건 X자 형태로 된 염색 분체가 두 개가 있고요. 실이 와요. 실이 쭉 와서 달라붙어요. 이걸 방추사라고 해요. 방추사라는 실이 딱 붙은 다음에 당겨 드드드드 하고 띄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 방추사라는 실이 여기 딱 달라붙는 위치가 바로 뭐야? 동원체. 그래서 왜 웃습니까 형은? 지금 또 동원체 비하시는 겁니까? 동원체 여기 방추사 들어갔다. 방추사 들어갔는데 이 동원체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다 풀지 못했어요. 그럼 이 동원체는 뭐 반드시 되어 있는 아니요. 동원체 똑같이 DNA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방추사는 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다 똑같이 DNA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염기별을 갖고 있는 DNA인데 어디 그걸 딱 정확히 인식해서 그 부분에 딱 달라붙어서 그걸 당겨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방추사가 그 복잡한 염기설 중에서 그 염기별 중에서 어떻게 그 동원체 부위라고 하는 그 염기별만 인식해서 그 부분만 달라붙어서 그 부분을 당기냐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 동원체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돌연변이가 발생해요. 뭐냐면 원래는 세포별할 때 이렇게 있고 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될까? 이게 동원체가 돌연변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게 안 나눠져요. 한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염색체가 더 많아요. 그럼 더 힘이 세진 거야? 아니요. 이상해진 거죠. 얘는 염색체가 부족해요. 이상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이성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이성 돌연변이라고 하는데 염색체 하나 더 많거나 적은 거예요. 꼼짝아. 그 염색체 많아서 생긴 문제 그 돌연변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다운증후군 있어요. 다운증후군. 그 다운증후군 알죠? 눈 멀어져. 눈이 뭐 그렇죠. 눈동자 자세가 좀 멀고 선천적인 혀가 좀 두꺼워요. 혀가 두꺼워서 입을 잘 다물지 못해요. 중요하고 그 다운증후군은 눈 사이가 좀 멀고요. 이마가 튀어나왔고 혀가 좀 두꺼워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목이 되게 좀 짧습니다. 머리는 문제 없는 거예요. 좀 지름들이 났습니다. 문제이네 이거.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다운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운증후군은 염색체가 하나 더 많아요. 우리는 이제 46개 염색체 갖고 있는데 그냥 47개 염색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름도 좀 낮고 건강 상태도 좀 문제 있어요. 심장하고 콩팥 기능이 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45개 있는 사람 머리가 좋아요. 예? 뭐라고요? 45개 있는 사람 머리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염색체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 좀 다른데 46개를 벗어나서 하나 부족한 하나 적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경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 염색체가 염색 분체로 두 개 쪼개져가지고 얘네는 또 해이되고 그 실로 예. 염색사 그럼 걔는 또 부양할 때 그렇죠. 그래서 또 해서 또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계속 똑같은 세포가 늘어나는 거죠. 부양한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고정 과정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내 피부 세포가 있고 내 간 세포가 있어요. 그럼 피부 세포와 간 세포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다를까? 똑같아요. 선생님 근데 생긴 모양이나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정보가 똑같은데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각각 기능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피부 세포 안에도 간 세포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심장에 대한 정보, 신경에 대한 정보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 피부 세포는 피부와 관련된 정보만 읽어서 그것만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경세포는 다른 거 읽지 않고 신경세포와 관련된 부분만 읽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처음에 하나의 세포로부터 비롯됐지만 그 세포가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야 너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피부세포가 돼, 너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근육세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세포, 관세포가 다 기능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주 그 초기 때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피부세포, 간세포, 쓸개세포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어느 부분을 활성화시킬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그런 세포를 바로 뭐라고 부르지? 줄기세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만 잘 활용하면 하나의 세포를 갖고 피부, 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만 이따 시간이 좀 허락되면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릴 텐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염색체 한번 보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인데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46개. 몇 개? 46개. 자, 염색체 볼게요. X. 삭제. 못하겠어, 쟤네 때문에. 왼쪽. 죽여버렸다. 안 잡다. 왼쪽. 자, 염색체를 있습니다. 염색체가 있고요.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45번, 46번 있습니다. 그래서 46개 염색체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염색체 번호 붙여줘요. 얘는 몇 번 염색체 이렇게 하는데 염색체의 번호, 그 넘버를 어떻게 배우냐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크기 순서대로 배워요. 키 순서대로 배워서 제일 큰 게 1번이에요. 제일 작은 게 45, 46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염색체 비한다면 난 보통 1번이지, 그렇지? 네. 이죠. 45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46분이에요. 45번과 46번은 똑같습니다. 키가 똑같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자. 자, 우리 몸에 1번부터 46번까지 46개 염색체가 있고요. 이거 속에서 1번부터 44번까지 1번부터 44번까지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염색체 구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피부색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기 혈액형에 대한 정보, 뭐 소화효소 만드는 정보, 그 다음에 뭐 눈동자 색깔 결정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상염색체를 표현하고요. 45번, 46번 염색체는 남녀 성에 따라 좀 달라. 그래서 성염색체. 성염색체.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44번까지 염색체도 똑같아요. 여기 피부색이 있으면 똑같이 피부색이 있고요. 혈액형이 있으면 똑같이 혈액형이 있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서로 달라. 그래서 남성과 여성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 염색체가 아까 내가 크기가 똑같다고 했지? 3번과 4번이 똑같아요. 크기가. 사이즈 똑같아. 똑같거든? 그래서 1번과 2번 염색체는 크기가 똑같고요. 자, 여기서 설명 잘 들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아요. 유전 정보 자체, 그 정보 그 자체가 똑같은 게 아니라 유전 정보 종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면 여기도 똑같이 피부 색깔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형질을 표현하는 정보를 항상 쌍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눈동자 색깔 표현하는 정보 몇 개? 2개 갖고 있어. 머리카락 색깔을 표현하는 정보 몇 개 갖고 있어? 2개 갖고 있어. 왜 2개씩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가 있으면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 똑같아요. 여기 피부 있고요. 만약에 이쪽에 소화효소가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면 이쪽도 똑같이 혈액형에 대한 정보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아요. 그러면 이 피부색의 정보와 이 피부색 정보가 내용이 똑같나요? 아니요. 내용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아빠로부터 검은색 피부, 엄마로부터 흰색 피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똑같이 피부색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1, 2번. 3,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종류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를. 그래서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를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상동 염색체라고 얘도 뭐가 되나요? 상동, 얘도 상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는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런 뜻인데 몇 개씩 쌍을 두겠지? 두 개씩. 그래서 한 염색체가 45개인데 우리가 염색체 표현할 때 두 개씩 쌍을 두겠지만 2에는 46 이렇게 표현합니다. 2에는 46 이렇게 표현합니다. 2에는 뭐 뜻이야? 두 개씩 쌍을 두는 거예요. 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여기도 상동 염색체입니다. 또 상동, 또 상동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움 없죠? 세포 하나랑 그러면 저 염색체 하나. 아니요. 세포 하나다 이게 다 들어갔어요. 아까 말했잖아. 피부 세포, 간세포, 쓸개세포 없이 이런 정보를 다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피부 세포는 요거 정보를 활성화시키겠지. 간세포가 이거 정보를 활성화시킬 필요 없잖아. 나눠질 때 쟤네 다 나눠지는 게. 이게 다 똑같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세포에도 간세포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신경세포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다면 우리 피부 세포 하나를 가지고서 나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 수 있어요. 나눠지는 건 다 똑같이 나눠지는데 활성화만. 그렇죠. 그걸 세포의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는 피부 세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얘는 어떻게 해서 신경 세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냐는 아직 우리는 잘 몰라요. 아직은. 네. 아직은 그걸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그걸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알아요. 물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바빠서 일단 시작합니다. 바빠서 일단 여러분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몇 쌍 있어? 23쌍 있어서 2에는 46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저는 진실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속으셨습니다. 진실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시연이가 아우씨 뭐야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뻥을 쳐 그럴 때. 자, 보자. 아까 우리가 염색사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볼 수 없다. 우리가 볼 수는 뭐만 볼 수 있다? 염색체만 볼 수가 있고 염색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뭐가 먼저 진행됐다? DNA 복제가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항상 X자 모양으로 된 염색체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염색체는 이렇게 염색체 한 덩이가 아니라 뭐야? 이렇게 된 것만 볼 수 있다. 그림을 이 상태로 그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 그러면 항상 X자 모양으로만 그려야 돼. 왜? 우리는 염색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염색체를 본다는 얘기는 그 전에 DNA 복제가 먼저 선행돼 있으니까 항상 X자 모양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피부 정보가 있고 이쪽에 피부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상등 염색체에서 두 개 중에 하나는 부로부터 왔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모로부터 왔겠지. 그렇죠? 하나는 부계로부터, 하나는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이 역시 이것도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피부 색깔과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피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해. 야, 내가 펴면 될 거야, 내가 펴면 될 거야. 서로 경쟁해. 그래서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를 바로 뭐라고 하면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 자,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로서 서로 맞짱 뜨는 거야. 서로 잘 보편하려고 맞짱 뜬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걸 좀 구조적인 면에서 좀 접근한다면 이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의 유전자를 바로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대립 유전자고 이거와 이게 대립 유전자겠지. 그렇죠? 선생님, 그럼 대립 유전자는 좀 같은 정보인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빠는 피부 색깔 라지 A라는 정보를 줬고요. 엄마한테는 스몰 A를 받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또 혈액형인데 엄마로부터는 B 유전자를 받고 아빠로부터도 B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면서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종합해보자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유전자 중에서 어떤 하나의 형질을 표현한 정보를 항상 쌍으로 존재해요. 두 개씩. 하나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서로 경제를 해요. 자, 그렇게 하죠. 예. 기량되면 예? 기량되면 아니, 그건 좀 다릅니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죠. 예. 같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대리운전. 자, 그러면 보자. 요게 피부 색깔 라지 A가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받은 것은 피부 색깔 스몰 A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뭘 갖고 있어요? 라지 A를 갖고 있지. 얘는 뭘 갖고 있을까? 스몰 A를 갖고 있지. 그치? 왜? 요건 DNA 복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대리운전자가 아니요. 두 개가 이 두 개가 서로 상동 연결이 아니잖아. DNA 복제 상동이지. 그치? 얘는 같은 거야. 같은 거고요. 대리운전자는 이거와 이게 대리운전자죠. 또는 이거와 이게 대리운전자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쪽도 라지 B를 갖고 있을 거고 이쪽도 당연히 라지 B를 갖고 있겠지. 반씩 뜯어서 보는 거예요? 라지 B가 있겠죠. 전체가 아니라 뭐는 거야? 그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요? 각각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 대리 아니 그렇지 않아. 그냥 전체 예, 그렇죠. 이거 두 개 똑같은 거라니까. 아이 자, 이게 내가 가지고 온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했냐 뭔 차이가 있어? 그거 나는 따라하지 마야 돼. 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내 말 맞잖아. 상관 없대요. 아니 내가 말한 게 그거잖아. 그래 맞아요. 그래 진짜 맞아요. 뱉지 마시고. 자 보자. 계속 보자.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하고 요게 대리운전자예요. 그렇죠? 요건 서로 대리운전자 아니야. 대리 복제 상대고 또 대리 복제 상대고.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대리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상동형태의 같은 위치의 유전자가 서로 맞짱 뜨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하나 엄마부터 하나 아빠부터 받았는데 자 요거 갖고 이제 단어를 이제 연결시킵니다. 자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 영어로 이제 호모라고 해요. 영어로 이제 호모라고 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대리 유전자가 같을 때 그러니까 얘는 피부 색깔에 대해서는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뭐야? 혈액형에 대해서는 뭐야? 순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라지 A, 라지를 갖던 아니면 스몰 A를 갖던 그러니까 엄마로서 받은 유전자와 아빠로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동일하게 되고 순종이라는 거야. 자, 순종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혼종. 잡종이 있어요. 작정. 혼종 아니에요? 혼종이라고요? 혼종은 뭐지? 뭐였어요? 잡종이라고 해요. 잡종이라고 부르고 잡종이라고 하는 뭘까? 대리 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헤테로? 헤테로라고 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대리 유전자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그걸 바로 잡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액형에 대해서는 순종이에요. 근데 피부 색깔에 대해서는 뭘까? 잡종이 돼요. 그렇죠? 잡종. 잡종이 잡종 같구나. 우리가 잡종이라는 말이 헤테로한 말도 있고요. 또 과학적으로 이제 잡종이라는 단어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냐면 편줄.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인류이겠지. 그래서 그 우리가 집에서 끄는 차 중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잡종차. 잡종차. 뭐 영어로 쓰니까 되게 있어 보이잖아. 우리말 번역하면 잡종이 된다. 잡종. 나중에 배워요. 배울 게 없겠구나. 하이브리드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종 세포라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잡종 자동차. 헬비 장사.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자. 자, 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성. 자,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대리유전자가 서로 맞짱 쓴단 말이야. 서로 자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막 맞짱을 떠요. 여기서 이기는 거. 이기는 거를 바로 뭐라고요? 우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대리유전자 중에서 대리유전자 중에서 밖으로 표현되는 거. 발현되는 거. 이걸 바로 우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성의 반대가 뭐가 있을까요? 열성 있겠죠. 열성은 대리유전자 중에서 잠재되는 거. 밖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 그걸 바로 열성이라고 해요. 보통 우성은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얘는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를 쓰고 열성은 주로 이제 소문자를 많이 씁니다. 꼭 이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래요. 우성을 소문자를 쓴다고 해서 경찰서에 붙들려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고소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쓰고요. 소문자로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얘가 라지 스몰 A란 말이야. 그럼 얘가 우성이 되는 거고 얘가 열성이 되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라지 A 피부색을 받았고 엄마로부터 스몰 A 피부색을 받았는데 내 피부 색깔은 아빠의 피부색을 담게 되겠지. 무조건이에요. 예. 오. 네, 근데 우리 사람은 그게 딱 잘 안 채워진다. 우리는 다인자유전이라고 해서 피부 색깔은 다인자유전이에요. 나중에 배워요. 오. 그래서 우리 우리가 엄마 아빠 영향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피부 색깔이 흰색, 검은색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진짜 검은색. 그냥 이 검은색도 체스. 검은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렇죠? 흰색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렇죠? 예, 누리끼리 약간도 있고, 좀 검은 이상도 있고, 별로 다 있단 말이야. 자, 요 단은 일단 여러분 좀 기억하시죠. 자, 기억하시고, 자, 계속 갑니다. 그 다음에 요게 성염색체야. 남녀의 성별 결정하는 성염색체인데 보통 요 염색체 표현할 때 이걸 이제 문자로 표시해요. 문자로. 그래서 보통 남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 X, Y를 표현하고요. 여성 같은 경우 어떻게 표현할까? X, X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이거 공부할 때 남자는 성염색체가 Y자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책을 봤더니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왜 Y처럼 생겼다 그러지? 막 아무리 봐도 Y처럼 생기지 않는데 이거 멍청한 그 Y도 모르나 말이 혼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문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45번과 40번 염색체가 서로 달라. 같지 않아. 생긴 모양이. 같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 생긴 좀 달라요. 얘는 두 개 똑같은 걸 갖고 있어. 그냥 문자로 표시한 거야. 서로 다르다. 서로 같다. 이렇게 표시한 거지. Y자처럼 생겼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염색체만 두고 봤을 때는 남자는 잡종이고요. 여성은 순종입니다. 성염색체만 봤을 때. 잡종이 예, 잡종. 예. 잡종이 YY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별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배우는데 아까 제가 그랬었죠. 염색체가 한쪽으로 몰려 단다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를 이길 수가 그럼 있습니다. 성별이 없는 거예요. 예. 노젠더. 그래서 여권의 노젠더. 나대지 마시고 성염색체가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하나인 그러면 저게 전부 다 나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성염색체가 전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색은 돼요? 잘안 편한 걸로 알고. YY는 어떻게 돼요? XXY 돼요? 예. 그럼 뭐야 트리플 젠더? 아니요. 그런데 클라인펠더 중이라고 해요. 또 뒤에 가서 배워요. 그러면은 또 성염색체가 XXX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에다 어떻게 표기해요? 예? 여권에다가 YY가 표현하면 여자 제곱. 근데 실제로 그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있는 경우에서. 자, 이렇게 해서 봅시다.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때 한번 보고 지금 한번 보자. 이거 보자. 그래서 성별 결정할 때 남자는 XY, 여성은 XX 표현한다. 요거 갖고 이제 애들이 이거 남녀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는데 뭐 어떤 친구 뭐 이거 뭐 화살이고 뭐 방패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 요거 순놈, 네? 악놈. 오. 서울대학교 할 때 시리인 것 같아요. 오케이 됐지? 이 정도 알겠지? 수컷, 암컷. 오케이? 이 정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2N은 46 표현할 때 이걸 좀 더 예쁘게 표현한다면 2N은 44 플러스 XY 또는 X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자, 염색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봤는데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자, 얘가 상동 염색체야. 그렇죠? 얘 상동 염색체가 명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체가 EN이다, N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우리를 핵상이라고 해요. 핵상이라고 해요. 요거 EN을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염색체가 EN이냐 N이냐 한 것을 핵상이 뭐야? 묻는 것은 염색체가 EN이야 N이야 이거 묻는 거거든. 그 EN이라고 하는 건 뭐야? 상동 염색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럼 N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만 존재하는 얘기야. 그럼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시행착오를 겪어요.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죠. 시작.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번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는 모두 염색체 모두 몇 개야? 네 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핵상이 뭐냐? 핵상을 쓰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핵상은 얘가 EN이냐 N이냐 쓰는 건데 1번, 2번이가 뭐야? 상동이지. 3번, 4번이가 뭐야? 상동이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EN은 4가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염색 부채 하나로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뒤는 부채하기 전이겠지?
여러분 못 알아듣게 영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3, 5, 7. 헷갈려. 네. 자, 1357로 했습니다. 일단 잠깐 이건 좀 기다리고 1, 2, 3, 4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1, 2, 3, 4. No. No. 아니 1, 2, 3, 4. 1, 2, 3, 4. 자, 얘는 핵상이 어떻게 됐어? EN 플러스 얘는 EN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X. 자, 얘는 영특제분 몇 개야? 4개죠. 그러면 상동이지. 얘는 똑같이 4가 돼. 이것도 4개잖아. 이것도 4개. 선생님 이거는 왜 하나 둘 아냐? 영대 분체야 얘는. 영대 분체 2개도 영대체 하나로 취급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이 더 헷갈릴 수 있는데 혹시 몰라서 설명드릴게요. 별로 효과는 없었는데 제가 설명하면서 염색체 개수 셀 때 염색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책의 권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상동 염색체니까 얘도 국어야. 수학이야. 근데 국어인데 완자고 얘는 국어 하이타지야. 얘는 수학 완자, 수학 하이타지야. 그치? 이렇게. 그러면 책은 모두 몇 번 있는 거야? 4번 있단 말이야. 근데 국어책 완자가 2번 있어. 하이타지 2번 있어. 그래도 국어책 몇 번 있는 거 맞죠? 2번 있는 거 맞죠? 똑같이 책이 2번 있으니까 쓸모없잖아. 그쵸? 그래서 쓸 때는 2번을 취급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설명했는데 별 효과는 없었어요. 그럼 저 앞에 있는 부분은 그 염색 분체인 거예요? 그렇죠. 염색 분체가 되는 거죠. 일자 저거 일자. 그렇죠. 염색 분체가 되는 거죠. 염색 사로 존재할 수 있지만 염색 사로 존재하는 것은 염색 분체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자. 나한테 최대의 난도수네요. 시판이 너무 낮아서. 와우. Fantastic. 니 그런 거 알아? 와우. 1, 3, 5, 7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얘는 염색체 몇 개? N사. 4개지. 4개인데 상동 아니지. 그러니까 쌍이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야? N은 4가 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준이 꼈어. 감동하고. 1, 3, 5, 7 이렇게 됐다 진짜. 얘 염색체분 몇 개야? N은 4개. 근데 얘는 상동 아니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N은 4가 된다. 경종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상동이냐 상동이 아니냐, 쌍으로 존재하냐 쌍으로 존재하지 않냐 이런 따지면서 바로 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알잖아 설명할 때, 야 핵상이 아니라 핵쌍이야. 핵쌍. 쌍으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를 뜻하니까 핵쌍으로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통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도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봐보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그 유전자가 DNA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전자 원인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엄격히 말하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가 이렇게 있다 진짜. DNA가 이렇게 있다 치자. 그래서 DNA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펩신을 만든 유전자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펩신 유전자가 되겠죠. 펩신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펩신 유전자가 되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트립신을 만든 유전자다. 트립신 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 안에 여기는 펩신 만든 유전자, 트립신 만든 유전자, 여기는 뭐 라이페스 만든 유전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유전자가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하나의 염색체 안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2만에서 5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유전자를 보게 되면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1번 염색체라면 2번 염색체도 뭐야? 이거가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고 있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지가 이제는 아직 세포 분열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세포 분열 주기 한번 보자. 세포 분열 주기. 자, 주기죠. 예, 세포 분열 주기입니다. 자, 주기인데 이 세포 분열 주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세포가 분열하는데 한 번 분열하면 끝일까? 아니죠. 분열한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또 분열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포의 분열하는 그 과정을 그 어떤 과정 거치냐에 따라서 세포의 분열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있어요. 하나는 감기가 있고요. 하나는 분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분열 중에 크게 감기와 분열기, 간기와 분열기를 나눌 수 있어요. 간기는 뭐냐면 이 간은 사이간자야. 사이간. 그래서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간기가 들어요. 그럼 분열했죠? 그러면 어리세포가 만들어지고 어리세포가 다시 올라가요. 다시 간기로. 그래서 또 분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다시 또 분열하고 또 어리세포가 나와서 또 간기로 가고. 그래서 이 간기는 보통 지입이라고 해요. 갭의 약자. 그러니까 이 지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돼요. 갭의 약자 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로스. 그러니까 세포가 성장한다, 세포가 생장한다. 그래서 보통 그로스의 약자 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분열기를 M기라고 해요. M기. 그래서 세포가 간기 거친 후에 분열기, 다시 간기, 분열기, 간기, 분열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간기라고 하는 것은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에 낀 시기로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를 바로 분열기라고 하고요. 이 분열기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야. 세포질 분열, 핵분열, 말 그대로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 세포가 분열하는 시기를 바로 분열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처를 봤을 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길까? 분열하는 시기가 길까? 준비가 길죠. 그래서 이 시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얘는 굉장히 짧아요. 뚝딱 지나가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언급했듯이 세포 분열 준비하는 간기 때는 염색 사형태 존재, 염색 체형태 존재. 염색 사형태 존재. 얘는 염색 사형태 존재고 얘는 염색 체형태 존재예요. 염색체. 자, 얘는 염색 사형태 존재하고 얘는 염색 체형태 존재합니다. 한번 상처를 한번 보자. 그러면 염색체 존재하는 분열기는 대단히 짧고, 그다음에 그 염색 사형태 존재하는 간기가 대단히 길다는 이야기는 내가 세포를 100개를 딱 관측했을 때 염색체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싶다. 대단히 어렵다. 왜?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거야. 간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세포 같은 거 할 때 막 그 세포량도 막 관측하고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 염색 사형태 존재하는 간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 염색체를 본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물 세포의 세포 분열을 관측할 때 굉장히 세포 분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생장점, 그러니까 뿌리의 끝에 그 생장점을 잘라서 거기서 세포 분열을 관측합니다. 왜? 거기서 세포 분열이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나기 때문에 그걸 잘라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염색체를 관측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아직 멀었어요. 멀었다고요? 화장실 좀 다녀야 되나요? 네? 화장실. 우리 경지 첫 번째 데이터가 화장실 다녀야 돼. 다녀주십시오. 나 9시 10분 말이 안 되는데. 아까 화장실 안 갔다 왔어. 아까 저기 남 먹었을 때 물을 엄청 내가 마셨는데. 너무 졸려. 너무 졸려. 또 죽을 것 같아. 자, 요거 기억하자. 요거는 졸릴 때 진짜. 간기는 길고 분열기는 대단히 짧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염색 사형태 존재하고 염색 체형태 존재하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세포를 관측했을 때 간기에 속해 있는 세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간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 준비 과정에 따라서 다시 간기를 여러 단계로 다시 세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경진이 어떻게 빨리 해요? 나 미치겠네. 자, 간기. 자, 간기는 G1, S, G2로 몰할 수 있습니다. G1, S, G2. 이거 쉽잖아. G1, S, G2. GS. GS는 없습니다. 저희가 GS인데요. 아니요, GS 없어요. G1, S, G2 이렇게. 저 무시하시는 자, 그러면 G1이 뭐냐면 세포의 간기 때 G1기를 지나서 S로 가요. S가 지나면 G2가 됩니다. 순서가. 그래서
G1B라고 하는 것은 어린 세포의 성장입니다. 어린 세포의 성장기를 G1B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세포가 있으면 세포가 딱 작아졌단 말이에요. 세포분해 했어요. 또 우리 세포 만들었죠? 이 어린 세포가 G1B야. G1B고 이제 이 세포가 점점 이제 커진단 말이야. 커지고 이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 생겨나요. 세포 소기관이 생성된 시기가 바로 G1B입니다. 자, S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S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S가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합성. 제가 영어 발음하지 않을게요. 영어 발음하면 여러분들 또 네이티브 발음이 익숙치 않으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이게 합성하다는 뜻인데 이 S는 여기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DNA 복제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S. 아까 DNA 복제 얘기했었죠? 그 DNA 복제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S이고요. S기가 지나서 G2로 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DNA 복제가 완료가 되고 이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G2입니다. 세 단계가 구분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릴게요. 자, G1 때 만약에 DNA, 그러니까 염색 사라고 치자. 자, 염색자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한 가닥 있겠지? 그럼 얘 염색체 이렇게 한 개잖아. 여기서 한 가닥이 염색체 하나잖아. 그렇죠? 이때는 되게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염색사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똑같이 카피하겠죠. 이렇게 카피 중이야. 그 다음에 G2 때는 어떻게 될까? 카피 완료.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이러한 염색사가 46가닥이 있어. 그래서 우리 사람을 친다면 그저 크게 존재하는 것이 46가닥이 있으니까 이에는 46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S기, DNA 복제를 하는 S기를 지났어. G2에 왔어. 먼저 DNA 복제 완료했어. 그럼 이때는 염색체가 이렇게 했어. 얘는 90이야? 똑같이 46. 이거 DNA 복제잖아. 그치?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바뀔까? 이런 식으로 염색체로 바뀔 거 아니야. 근데 염색체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닥이 존재해도 얘가 나중에는 X자 모양 바뀔 거기 때문에 염색체 하나라고. 이거 두 개 아니라고. 그래서 얘는 46이라고. 나중에 말했다. 나중에 또 틀려갖고 또 나한테 멱살 잡지 말고. 시험 이해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DNA란 말이야. 요 DNA 때 DNA 질량 한번 재보자. 질량이요? 요때 DNA 질량을 만약에 10mg을 가져간다면 이때 DNA 질량은 몇 g이야? 20mg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DNA 질량은 두 배 증가했어. DNA 복제했으니까. 그렇지만 염색체 개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여기서 DNA 복제했지만 염색체 있으면 안 바뀐다고. 이때도 역시 얘는 46이고요. 이때 DNA 질량이 뭐냐면 10mg 플러스 알파만큼의 질량을 가지는 거지. 이게 뭐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DNA 질량만 변합니다. 이게 바로 S기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DNA 복제인데 요게 제일 중요해요. S기 때. S기를 전조해서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지만 DNA 복제가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거고 G2에 끝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10mg 플러스 알파. 네, 무조건 이해인 거예요. 왜 뭐라고요? 무조건 이해인 거예요. 아, 그 무조건 이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세포라고 한다면 이런 가닥이 46가닥 있잖아. 46가닥이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는 하시면 돼요. 밑에는 이것도 역시 똑같이 두 개. 마지막까지 근데 맨 위에 쌍을 이뤄요? 이런 것이 46가닥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지금 1번 염색체만 표현한 거야. 내가 표현한 거지. 여기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46번 벌어진다고 우리 사람을 비교한다는 거야. 그쵸? 그럼 내 46가닥을 다 설명할 수 그릴 수는 없잖아. 오 잠깐 근데 맨 위에 거 하나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40이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1번 염색체만 그리더라고. 2번이 상동. 예. 오케이. 뭔 말이야. 다 그릴 수 없잖아. 뭔 말이야. 알아. 네가 민준이냐고. 아니 조려가지고 민준이처럼 너도 이거 넣어서 한번 한 대는 자,
됐죠? 자,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더 있어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까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양파처럼. 양파. 자, 이 강의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제로라고 있어요. 가지 여자가 진짜 지제로. 이게 좀 특별한 건데 지제로인데 자, 지제로는 어떤 거냐면 지원계로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원계가 똑같고 어쨌건 성장해요. 세포 생성해. 그 다음에 얘는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요. 분열을 멈춰요. 그래서 이 DNA 복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야? 세포 분열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DNA 복제까지 안 가. 그냥 여기까지 하고서 어디서 컸어? 그 스탑 분열을 멈춘 것을 바로 지제로라고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전부 다 지제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예요. 여기에 자 경준이를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경준이의 고운 피부라고 생각합니다. 고운? 곱잖아. 피부 좋더니 맞아. 같이 꼽죠. 네. 자, 자 경준이의 피부가 있는데 내가 경준이를 내가 손톱을 핥혔어요. 그래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렇게 아프겠다. 기분 상처 아니고요. 저 정도 파인 거면 뼈 쏘신 거 아니에요? 뼈가 날아가는데. 모래 쓰는 거다. 모래 쓰는. 피지 아니야? 피. 깊은 상처 아니고요. 밑에 이렇게 그린 게 뭘까? 뼈입니다. 그래서 뼈인데 뼈가 살짝 보일 정도로 상처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 상처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겠지, 그렇죠? 호신 바르고 마대 가서 바르고 립밤 바르고 그렇죠? 예. 립밤을 아무튼 이제 바르잖아요 지금. 예, 마음에 상처가 나서 입술에 립밤 바르는데 아무튼 상처 났을 때 그냥 있지 않고 세포가 어떻게 될까? 분열한단 말이야. 세포가 분열해서 원래의 조직을 다시 복구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분열을 멈추겠죠. 네. 만약에 그냥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계속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야 세포 이제 그만하고 스톱을 돼요. 아무래도 우리 몸집이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럼 세포들이 어떻게 해서 분열을 멈추는 시기를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야만 대표적으로 세포의 밀도에 의해서 세포 분열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많이 하게 되면 세포의 수가 많아지고 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게 돼요. 그럼 요 세포 막에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이 이 세포가 이제 인접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해요. 그래서 야 이제 그만 분열 그만 스탑 한다고 하면 분열을 딱 멈춰요. 이게 망가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분열하는 거야. 계속 분열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세포를 계속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이 덩어리 우리 단어 뭐라고 부르죠? 종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왜 영상에 중요한 거 봤어? 자, 저는 분명이 아니라 자, 조용. 종기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자, 이걸 바로 종양이라고 해요. 종양.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지제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제로기를 갖고 있지 않은 세포는 하나가 없어요. 암세포는 지제로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은 어느 정도 분열하고 나면 분열을 멈추는 지제로기를 갖게 됩니다. 그럼 순서도 약간 알고리즘 순서도 약간 끝 같은. 피니시 느낌이니까. 근데 끝내다. 아니 그게 또 단순하잖아요. 응? 그래서 조금 더 한 발짝 하면서 이제는 가운데 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제로기는 원기와 똑같고 세포분을 멈추는 식인데 이걸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인 지제로, 일시적인 지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구적인 지제로가 있어요. 영구적인 지제로는 뭐냐면 한번 세포 분열을 딱 했죠. 그 다음에 세포가 손상돼서 추가적인 세포 우리가 몸이 완성된 다음에 한번 완성된 후에는 그 신경이 망가졌어. 그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져요. 그냥 끝장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 예가 뭐냐면 신경세포하고요. 그다음에 근육세포. 얘네는 영구적인 지제로예요. 그래서 얘가 세포 분열 한번 완성되죠. 이게 신경세포나 근육세포가 망가지죠? 그걸 끝장입니다. 네, 만약 근육이 예? 이게 근육이 찢어진 것은 근육 세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근육 섬유가 망가져요. 예, 그래서 근육 세포하고 근육 단백질
이거는 그냥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와 근육세포는 영구적으로 지체하고 있어서 얘가 한번 손상되면 끝장납니다. 복구가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럼 일시적인 지체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일시적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체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밀도가 충족되면 분열 멈춰요. 어떤 상처가 나거나 세포가 손상됐죠? 그럼 다시 새로운 세포 분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바로 일시적인 지체록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일시적인 지체록이마저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암세포고, 암세포는 암세포는 지체록 자체가 없어요. 얘는 끊임없이 분열해요. 얘는 무한지시간. 무한지시간. 그래서 계속 분열해서 이게 이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덩어리를 우리는 종양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종양이 이제 암인데 우리가 실제로 질병을 생각하는 암은 그 암 중에서 그 종양 중에서도 악성 종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할 수 있는데 악성 종양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요. 양성 종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괜찮은 암이에요. 암은 암인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진 않아요. 어떤 책이 있냐면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직과 기관으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 만들어져서 종양을 만든 다음에 이 종양 구성한 세포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가서 다른 조직이랑 달라붙어서 거기서 또 종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악성 종양이에요. 근데 양성 종양은 그냥 여기서만 계속 있어요. 딴 데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양성 종양은 불편하면 자른대요. 하지만 악성 종양은 퍼질 수도 있고 당장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또 우리가 흔히 선생님 이게 암세포를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전염된 거 아닌가요? 암세포는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예요. 정상적인 세포인데 그냥 세포 분열을 무한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무한히 하면 안 되는데 그 세포 분열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예요. 그냥 어떤 뭐 질병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브레이크가 망가진 거야. 계속 분열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우리 몸에 세포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왜 죽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암세포가 위험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는 무한시간이라는 걸 좀 이제 설명했고요. 두 번째는 이 암세포는 미성숙한 세포야. 미분화 세포야. 아까 잠깐 분화라는 단어에 얘기했었죠? 미분화세포. 뭐냐면 나는 피부가 될래, 나는 간이 될래, 나는 쓸개가 될래 이런 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직 기능이 결정이 안 됐어. 그러면 이 암세포는 한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역할이 없어요. 한 역할이 없는 세포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계속 영양성분과 산소만 충전하는 거죠. 한 역할도 없어.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조직과 기관, 예를 들어서 위다라고 하는데 위가 있는데 위에 처음에 암세포가 조금이야. 다 정상세포야. 그럼 별로 영향이 없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메이저와 마이너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에 정상세포는 조금밖에 없고 암세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면 위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기관들이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 잘라는 되잖아요. 초기 때는 잘라낼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번지게 되면 우리 몸 기관을 다 잘라낼 수 없잖아. 몸이 텅텅 비겠죠. 그렇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 초기 때는 그 발생 부위를 잘라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번져서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이 전염되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현대 의학에 보면 그러면 그 브레이크를 다시 달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구 중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바로 뭐냐면 이 브레이크가 망가졌는데 이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의 패턴이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뉴스 보면 뭐 암을 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뭐 우리나라 의료진이 뭐 만들었다 막 난리 나잖아. 근데 암세포 증상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한 가지지만 그 암의 형태, 발생 원인, 패턴 이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죽일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 항암제가 이게 잘 효과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 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암세포 특성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암세포 특성이 있대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치료제를 만들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암을 치료하기 힘든 이유가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에서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너 암세포 아니야? 자, 그거 못해요. 똑같아요. 원래 우리 몸의 세포니까 안녕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한 놈이 막 시커멓게 놈이야. 근데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이 암세포를 쉽게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외부에서 온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에 원래 있던 세포니까 너무 찾기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암이 발견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암을 정복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암 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긴 해요. NK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해요. NK가 노스콜이 아니고요. 내추럴 킬러, 그러니까 자연 살상 세포라고 불러요. 걔는 뭐 하고 있어? 눈탱탱. 아니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 개요. 예, 그러니까 한 우리 개요. 리미트가 있어요. 그 일종의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유전자의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한테 많이 발견하나 젊은 사람한테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한테 발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 번의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오류가 계속 생깁니다. 확률이 그 오류가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오류가 계속 누적되면서 나이가 들면 그 오류가 누적되어서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노화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바로 오류 누적설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처음에 사면 와 진짜 빠르다 하다가 몇 년 써보면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예전에 잘 쌩쌩하게 잘 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 오류가 누적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이제 오류가 계속 누적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병이 약해지고 병이 잘 걸리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조금 말했던 것처럼 오류 누적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활성산소설이라고 하는 이론도 있어요. 활성산소설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활성, 그러니까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이지 최각전자 몇 개야? 원자가전자 몇 개야? 6개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넘버 2야. F 다음이야. 나머지 전자를 뺏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이 산소 원자가 2개가 공유를 하게 되면 각각 옥텟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남한테 전자를 뺏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특이하게 아직 I'm still hungry, 아직 배고파, 좀 전자를 좀 빼서 되겠어 라는 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걸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그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한테 전자를 뺏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를 뺏기는 것을 우리 뭐라 불러? 산화라 불러, 환원이라 불러. 전자 뺏기는 거는 산화로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노화 방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뭐야? 항산화제란 말이야. 항산화제가 뭐냐면 우리 몸의 산화를 막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전제 기능을 본다면 우리 몸이 산화되는 거예요. 그 산화를 촉진시켜주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활성산소는 안 만들어질 수 없어요.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계속 누적되는 거고요. 특히 많이 만들어진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주 심한 몸의 움직임을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가벼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극한으로 치닫는 어떤 몸의 운동을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라든가 정말 체력의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그 운동선수 있죠. 그 운동선수들이 활성산소의 배출이 되게 많습니다. 방출하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까 짧을까? 짧아요. 마라톤 선수, 야, 맥날마다 달리기하니까 쟤네는 오래 살겠냐? 아닙니다. 걔네들이 되게 수명이 짧아요. 왜? 몸 안에 활성산소가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젊을 때는 막 어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체력이 좋았지만 수명이 대단히 짧고 일찍 죽고 하는 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활성산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암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몸에 이게 어떤 그 오류가 발생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암에 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암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유전자 차이가 있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암에 잘 걸리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100% 다 예방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외국의 유명한 그 여자 배우 있죠? 고윤정. 안졸리나 졸리나. 네? 안졸리나 졸리나. 졸리나 안졸리나. 이게 뭐야? 몰라. 졸리나? 저 아마 갈비갈 것 같은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지만 내 귀에는 안졸리나 졸리나 이렇게 들리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몸속에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미리 수술을 했습니다. 미리.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죠. 암이 발견하지 않았는데 미리 이거를
치료하는 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미리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요. 결국 그것도 구입부 빈익빈익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깎으시군요. 왜 그랬어? 암세포. 암세포, 암세포. 자, 이게 사실 캔서 그러면 암세포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암세포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막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그 세포 그 덩어리, 그 세포 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종양이라고 튜머라고 하죠. 튜머는 이제 영어에서 그 개, 쉽게 그 개 있죠. 개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모르겠어요. 뭐 그까지 어려운 모르겠고 이 암세포 가진 특징 한번 보자. 맨 첫 번째 무한 증식이에요. 무한 증식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미분화세포.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신병을 갖습니다. 다른 조직과 기관을 목표할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암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해도 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무한주식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에서 아웃라인을 쭉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염색체 수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헷갈리면 거의 반 죽음입니다. 죽습니다. 자, 제가 이거 빼는 거 있나? 근데 저희 왜 앞에 거 안 해요? 나중에 한다. 왜요? 남성의 생식 기간. 그거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 남으면 되지. 나대지 마시고. 응? 나대. 왜요? 이미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니 Are you gay? 아니 나 약간 뭐라고? 좀 특이해가지고 쓸데없는 거죠. 아니 이 그림을 커뮤니티 보고 처음 보네요. 부정소. 왼쪽이 남자는 수영장 있어? 있음. 오 신기하다. 종 없는 거예요. 망했네. 이세는 못 보겠네. 자, 그 다음에 책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책에서 시간 좀 남았으니까 식물 파트 가야 되는데 식물 파트가 어디고? 왼쪽인가요? 식물 154쪽. 여기 파트 맞아? 네. 아니면 수청. 삭발하겠습니다. 수청 154쪽. 수청. 이 거잖아 이거. 이게 그거잖아. 154야? 네. 이거 죽은 거야. 아닌데? 154 안에 삭발할게요. 수청 나가죠. 예, 병사 쪽 봅니다. 오호. 식물도 준다. 까기요. 나대지 마세요. 나대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레이징 타임. 쓰리링 타임. 디다. 시려요? 디다고. 디다고요? 디그다. 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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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트. 디저트 디그. 연결이야.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스러워. 저는 고인종 같은 사람 좋아하고. 근데 문제는 고혈력한 사람이 날 안 좋아할 수 있어. 아마 12월 말쯤 되면 아마 과고반도만 생길걸요? 네? 과고반도 생깁니다. 과고반. 여러분 영재 봤는데 또 과거 지나가는 애들 또 과고반. 그럼 좀 무시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별로 과고반하고 영재반하고 서로 교류가 별로 없어요. 약간 눈 한번 흘리고 뭐야 냄새나요. 뭐야? 과거 냄새. 그 영재반하고 과고반이 보통 영재반은 여름방쯤에 시험 치잖아요. 과거반은 겨울 때 치고 뒤에 친다 그래서 영재 그
고등학교로 시험 쳤는데 좋은 결과를 못 냈죠? 그럼 과거반으로 갑니다. 아, 다 합쳐져요. 다 합쳐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울에 가서 수업을 할 때 4,000원. 영재반 입시가 다 끝난 후에 이제 과거반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영재반에 수업했던 애들이 난 안 갈 거야. 그렇죠. 가면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꼭 붙으셔야죠. 우리 진짜. 자동 가보는 그러니까 좀 무시했으면 무시했으면 가면 안 돼. 사고로 튀어버려. 포기하시고. 아 광고 냄새. 자, 페이지 154페이지 15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식물의 부조화기인데 이게 사실 뭐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식물은 뭐 동물 공부하지 않는데 식물까지 공부할까? 그래도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안 했으면 안 하겠습니까? 이게 빨리 안 하면 나이스. 제가 수술 써가지고 안 마를 거야. 아주야. 뭐 하는? 아 민주인 냄새. 아, 민준이의 향기야. 민주 영광도 종기 냄새. 필리핀 가서 망고나 팔아. 캄보디아 잘 갔다 왔냐? 이거 콩밥 팔고 왔다며.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아니요. 저희 민준이가 한번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민준이 갔더니 그쪽에선 캄보디아 사람을 모여요. 현지 아무 일 없이 잘 잠깐만. 역시 현지인. 잠깐만. 현지인다는 스타일. 아 잠깐. 이상하게 외국 나가면 일본 사람을 오해 많이 받습니다. 일본 사람. 선생님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시즌 아니 그 스모 선수 면세점 같은 데 가면 삿바 하나 사세요 삿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면 첫 마디가 일본 말이에요. 고기와 네. 그래서 나한테 설명을 막 그래서 나한테 일본말 하면 처음에는 나 일본 사람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찮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 그냥 아무 댓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걔가 일본말 열심히 설명을 해. 난 전혀 못 알아듣죠. 열심히 설명을 해. 까지 다 들은 다음에 네? 다 듣죠. 끝까지 다 듣고 나서 나 일본 사람 아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그때 말하죠. 아 두 번이 시키시는 거. 너무 힘들잖아. 아,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자, 노스 코리아. 제태. 식물 한번 해보자. 식물. 자, 식물 한번 보는데, 자, 식물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 네. 볼까? 그래. 경준 식물 영어로 뭐라 그래? 플란트입니다. 네? 플란트입니다. 플란트. 뭐라는 거야? 아니에요? 뭐라고? 플란트. 아, 플랜트. 네. 자, 식물입니다. 자,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물에 속하고 얘는 특징이 뿌리, 줄기, 잎의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뿌리, 줄기, 잎의 부분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물은 진해세포입니다. 아직 왜 진해세포는 다르지 않았는데 진해세포고요. 그 다음에 동물세포와 달리 얘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엽록, 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라고 하는 것도 동물세포와 구분되는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식물 하면 딴 거 없죠. 식물은 동물이 하지 못하는 어떤 걸 할 수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화학성에서 CO2를 가지고 있다. CO2를 물과 반응시켜서 C6H12O6를 만들고 산소를 만드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이 바로 식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식물은 이제 뿌리, 줄기, 잎의 부분이 있는데 먼저 뿌리부터 합니다. 뿌리. 이것도 우리 반에 영어 제일 잘한다고 소문나 있는 경준이가 뿌리 영어로 루트. 루트? 예, 그렇죠. 자, 뿌리입니다. 뿌리. 자, 뿌리인데, 자, 뿌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 뿌리가 둘째. 등산이에요. 자, 첫 번째는 중산자리 자, 뿌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흡수작용. 있었는데 왜 흡수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 식물의 뿌리가 뭘 흡수할 수 있을까? 물하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 등을
신경 쓰는 걸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지지작용을 할 수 있겠죠. 식물체가 만약에 뿌리가 없다고 해야 되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 몸통을 잘 줄기와 잎, 열매들이 잘 들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작용을 합니다. 호흡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세포는 식물세포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들이 하는 것이 바로 뭐야? 세포, 호흡이야.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호흡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장작용을 할 수 있어요. 저장작용.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뿌리에다 저장할 수 있겠죠. 뿌리에다 저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고구마가 있겠죠. 그렇죠? 고구마 같은 것들이 바로 이제 뿌리에 저장합니다. 어떤 친구들 선생님 우리가 먹는 그 고구마가 뿌리예요, 줄기예요? 막 이런 친구 선생님 감자가 뿌리예요, 줄기예요? 막 묻거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편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고구마 줄기 해달라 그래. 뭐 맛있던데. 네, 고구마 줄기. 그러면 이 고구마 뭐야? 뿌리야, 그렇지? 맞잖아. 왜요? 저 아무것도 안 해. 고구마 순이가 겁나 맛있네. 아우, 넌 받은 게 어디겠냐? 자, 여기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왜요? 애들 말하는 건 자, 그 다음에 뿌리 한번 보자. 이 뿌리. 자,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는 생물체에 따라서 뿌리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예요.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등뿌리가 있고요. 수영. 그 다음에 수영뿌리가 있어요. 그렇죠. 고등뿌리였어. 고등뿌리, 수영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뿌리라고 하는 것은 원뿌리하고요. 원뿌리하고 겹뿌리 이걸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고등뿌리고요. 수영뿌리는 원뿌리하고 겹뿌리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는 것이 수영뿌리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 정도 보시자면 고등뿌리는 땅이 이렇게 있으면 원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겹뿌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영뿌리는 그게 없어요. 그냥 쭉 날리는 것이 수영뿌리입니다. 그래서 수영뿌리의 대표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수영뿌리의 대표로 옥수수, 더, 오리 이런 것들이 바로 수영뿌리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뿌리 한번 구조 한번 봅시다. 키가 큰 관계를 여기다 써야 되겠네. 저기 뭘 그리는 거예요? 아니네, 알겠어. 아이언맨인가? 뿌리고요. 뿌리 이렇게 뿌리에 단면을 그렸습니다. 뿌리에 단면을 그렸고 저기 고등뿌리예요? 보통 이제 고등뿌리를 그립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뿌리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이제 명치 한번 보자. 여기 뿌리 보는 거예요. 아래 뾰족이요? 예, 요거 뿌리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뿌리가 땅 속을 막 헤치고 다니는데 이 세포가 어떻게 될까? 이 땅을 막 헤치고 막 돌뿌리를 헤치고 하면 망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거 뿌리 골무는 뿌리를 보호해줘요. 그 중에서도 얘는 생장점을 보호해줘요. 생장점을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뿌리 골무고요. 그럼 이 골무가 이게 막 땅을 헤치고 다니고 막 이게 그 아주 비좁은 막 돌 사이를 막 헤치고 다니는데 얘는 살아있는 세포일까 죽은 세포를 죽은 세포를 했어요. 죽은 세포를 뿌리 골무는 생장점을 보호하고 죽은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직접 땅을 파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생장점 아주 위쪽에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요 부분이 바로 생장점. 생장점이고 우리는 몸집이 클 때 몸의 전체가 다 크죠, 그렇죠? 머리부터 발까지 다 세포분열 하게 되는데 식물은 여기 생장점에서만 세포분열해요. 여기서 세포분열이 왕성히 진행됩니다. 세포분열이 왕성히 진행되고요. 그래서 생장이 일어나니까 생장점이에요. 근데 요 생장점에서 세포를 왕성하게 되면 옆으로 커지지 않고요. 위아래로 커요. 그러니까 얘는 길이 생겨나는 거예요. 길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생장점이고 요 생장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세포분열, 체세포분열 배웠는데 우리가 식물 세포에서 세포분열 같이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무 곳이나 뚝뚝 자른 것이 아니라
뿌리 끝에서 약간 요 부분을 잘라내요. 뿌리 골부 잘라내면 요 부분을 잘라내서 뭐를 우리가 표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세포분열 왕성이 진행되니까 세포분열 과정을 잘 관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뭐라고 할까? 켜뿌리 아니면 뿌리털. 뿌리털이라고 부르고요. 얘 뿌리털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 얘는 한 개의 표피 세포고요. 한 개의 표피 세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뿌리털이 굉장히 많이 쭉쭉쭉쭉쭉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리할까? 그렇죠. 표면적으로 넓힐 수가 있어요. 표면을 넓혀서 뭐에 좋은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지? 흡수작용. 그렇죠. 얘가 바로 여기서 물과 무기력을 흡수하는 거예요. 무기력을 흡수하는 무기가 바로 뿌리털이고 얘가 아주 작은 솜털 같은 게 쭉쭉쭉 나있기 때문에 표면이 대단히 넓고 그래서 물과 무기력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뿌리털은 하나의 표피세포, 세포 하나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생장점 기억하시고요. 생장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뿌리털 하면 연관 검색으로 표면적으로 쓴다는 거 역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자르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 이걸 보더니 민준이가 그랬죠. 오, 피자는 라고 그랬죠. 그쵸? 피자. 자, 민준이 어깨 쭉 피자. 자, 이거 잘 보시고. 그래, 경준이 너 책 피자. 요게 이제 뿌리에,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여기 붙자면 뭐라 그래? 단면적. 단면? 이걸 단면이고, 이거 뭐라 그러지? 횡단면이라고 그러죠? 옆면. 옆면이 여기 아니야. 자, 이렇게 잘랐어. 위에서 본 거야. 이게 뭘까? 저 위에 뿌리털. 뿌리털입니다. 뿌리털이고요. 요 맨 바깥에 있는 진짜 이거. 요건 이제 표피라고 해요. 표피라고 그러고요. 요건 이제 피층이라고 해요. 요건 내층이라고 그러고요. 역시 별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요거 이제 들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냥 형성층 정도 기억하자. 형성층 정도 기억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좀 찍을 거야. 여기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나 있어요. 안쪽에 파이프란 말이에요. 파이프. 어떤 성분들이 지나가는 파이프인데 요 바깥에 빨간 거 있죠. 요 빨간 거. 이게 체관입니다. 체관이고 요 파란색 쓰고 있죠. 이게 물관이에요. 물이 지나가는 물관이에요. 근데 물관이고 얘는 체관이. 네? 둘 다 한자로 쓸 거면 한자로 쓰지. 수관. 왜 체관? 아니 근데 그 모의권을 약자는 딸권을 약자가 아니에요. 얘가 지금 얘기했잖아 지금. 앞에 좀 마시고요. 자, 물관, 체관이 있습니다.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거고요. 진짜 수관이었어 다시. 그 다음에 체관은 유기양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거 딱 방향을 한번 보자. 이따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물관과 체관에서 자, 요 물관은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체관은 유기양분 에너카리에서 만들어서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야. 뭐 이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관에서 이제 물을 흡수합니다. 물을 흡수할 것이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될 거야. 그렇죠? 흡수가 되는데 이 물이 안쪽으로 흡수되는 원리는 뭐지? 그 모세라는 모세현상이요? 상투죠, 상투. 그래서 이쪽 바깥쪽이 저농도고요.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가 진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니까 이 과정을 바로 상투라고 해요. 자, 그러면
물 이동하는 경로 한번 수도를 한번 적어보자. 자, 물의 이동. 자, 물이 이동하는 경로를 한번 보면 첫 번째 흙이 있겠죠? 흙이 있을 것이고 흙에서 어디로 갈까? 뿌리털로 가야죠. 뿌리털로 가고 그 다음에 표피를 지나겠죠? 표피를 지나서 피층으로 가겠지. 피층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물관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동한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물은 이런 순서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농도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이쪽이 아까 썼듯이 저농도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농도가 진해진단 말이에요. 고농도예요. 그래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삼투라고 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흙이 저농도고 안쪽이 고농도라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 그런데 경준이가 아우 아빠가 아끼는 난초 아니야? 아빠가 아끼는 난초니까 여기다 비료를 듬뿍듬뿍 주면 난초가 쑥쑥 잘 자라겠지? 그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칭찬해주는 의미로 내 폰을 아이폰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 그래서 여기다 비료를 듬뿍듬뿍 줬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자. 자, 경준이가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난초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비료를 만들게 되면 이 바깥쪽의 농도가 저농도에서 뭘 바뀔까? 고농도 바뀌겠지.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겠죠. 망했어. 경준이 사망. 그래서 난초가 어떻게 될까? 말라 죽겠지. 그렇죠? 삐쩍 말라 죽겠죠. 완전히 아이폰. 경준이도 아이폰이 문제 아니라 경준이도 말라 죽겠죠. 네, 같이 말라 죽겠지.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주변에다가 소금을 듬뿍듬뿍 뿌리게 되면 말라 죽습니다. 사람도 상처에다 그리고 고통스러워 죽지 않나? 네? 사람도 아파서 혼절할 것 같은데. 남들은 너 되게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어린 걸 오해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면 이 식물이 죽는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생활 속에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제소제를 식물에다 많이 뿌리잖아. 그래서 돌에 많이 뿌리게 되는데 그것이 물에 녹아서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이쪽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가로수가 어떨까? 말라 죽는 경우도 있죠. 자, 식물 죽이는 간단한 방법을 설명 드렸습니다. 집에서 꼭 추천, 방송 나가고 있는 거지. 추천하시면 안 되고요. 예, 함부로 소금 뿌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에 농도를 높게 하게 되면 물이 밖으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왕 뿌릴 거면 소금을 집어넣는 것보다 염화칼슘을 집어넣는 것이 더 효과가 더 좋다. 식물 말라 죽이는 데는. 왜?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NaCl이 되니까 하나 집어넣으면 이온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가 되겠지만 염화칼슘을 집어넣으면 또 이온이 몇 개? 음악할수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니까. CA2 플러스하고 ECl 마이너스니까 모두 이온 몇 개를 쪼개진다. 세 개를 쪼개진다. 그래서 같은 양 집어넣는다면 염화칼슘을 집어넣는 것이 효과가 어떻다? 더 좋다. 그렇죠? 빠르게 죽여버려. 그렇죠. 빠르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지금 화장실 뿌려야겠다. 저번에 볼까요? 예, 좋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